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도입니다. 오늘도 이금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대진대학교 입학사정관실장 이금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정관님이 어떻게 우연찮게 찍기 시작해서 자주 네. 찍게 되는 제가 찍힌 거 아닌가요? 신동호 대표님께 좀 찍혔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네네. 책을 썼어요. 오, 그러셨구나. 1, 2, 3등급을 위한 대필수 오. 노하우하고 이게 등급별로 나누는 책인데 이렇게 대입 역전 노하우라 그래서 예. 이건 3, 4, 5, 6등급. 아, 요거는 1, 2, 3등급. 네. 저희는 학원에 해당되겠네요. 대진대학교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마침 이걸 하신다길래 예. 아유, 대단한 책을 쓰셨네요. 고생 아니, 많으셨겠네. 다 시키신 거 아니시고? 아이 별말씀. 고생 많이 하셨겠네. 저는 제가 직접 책을 씁니다. 아, 그러니까 이 가정을 돌보셔야 되는데 이거 이러고 있으시죠. 그러게요. 가정은 좀 별로 안 좋죠. 식구들은 안 좋아하시죠? 매일 늦게 들어가시고. 맨날 일하지. 맞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근데 마침 네. 오늘 설명해 주실 내용이 어떤 거였죠? 네, 지금 이제 그 고3 현재 고3이 아니라 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지금 뭐 해야 되지? 막 그런 걱정을 할 거예요. 이제 방학도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년에 2022학년도 대학 입시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이해를 좀 하고 어떻게 합격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네. 이 어찌됐건 네, 예. 내용이 많은데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네, 짧게 하실 수 있을지 최선을 모르겠어요.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저희가 그 5강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22학년도 대학 입시 전망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네. 2강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내년에 많이 바뀌거든요. 그 네. 수능 체제 개편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3강은 학생부 교과 전형, 4강은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5강은 수시에서 나에게 꼭 맞는 전형하고 대학 찾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예. 내년도 2022학년도에는 많이 바뀌죠. 네네네네. 그 대입의 전망의 첫 번째를 보면 그 내신과 수능 자체가 중요성이 상당히 커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하고 수능 위주의 전형이 확대가 좀 많이 된다라는 얘기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논술 위주의 전형이 좀 축소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축소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준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상위권 대학들은 균형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너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 편중이 돼 있던 것이 교과하고 수능이 좀 그 늘어나면서 거의 그 뭐랄까요 좀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런 입장으로 보면 되고요. 논술도 축소가 됐다고 하는데 대학별로 봤을 때는 인원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새 대학교 중위권 새 대학이 적성 검사가 없어지면서 논술로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또 그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하죠. 뭐 학교형 추천 전형인데 이거를 서울 수도권 쪽에서 10%씩 해라라고 교육부에서 권장을 했어요. 근데 전부 다 거의 10%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신 성적 위주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나 강남 일반고 학생들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그 일반고 그냥 중위권의 일반고 학생들은 우리들끼리 내신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중위권의 일반고 학생들이 노려볼 만한 전형이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 인원수가 많이 주는 바람에 수험생 수가 많이 주는 바람에 그 등급별 인원수가 많이 줄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점점 더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영어는 무조건 80점 이상 맞으면 이제 그 뭐랄까요 2등급이 되는 거니까 영어에서 좀 뭔가 그 기득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중하위권 학생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적성이 없어졌어. 끝났네. 그게 아니라 중하위권 거기서 세 대학이 논술로 넘어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하위권 학생들도 나하고는 논술하고 전혀 아니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하위권도 거기에 걸맞는 논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망이 됐나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중위권 대학들로 봤을 때는 2021학년 올해하고 내년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중위권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상위권 대학들
상위권 대학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44.6%예요. 올해가. 근데 내년은 36.1%예요. 많이 줄긴 줄었죠. 그렇지만 36.1%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이해를 잘 하시죠. 잘못 설명회를 듣다 보면 종합전형이 없어진 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상위권 대학은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좀 빼가지고 교과에 좀 주고 수능에 준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뭐랄까요, 힘들어졌어요 사실상. 종합도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경쟁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수능도 늘렸잖아요. 수능이 늘어졌다는 얘기는 수시의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정시 대비까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종합이 네. 여기 표에 의하면 36.1%, 그러니까 44.6%에서 네. 36.1%로 이렇게 줄었는데 실제 이제 36.1%를 좀 이렇게 쪼개 보면 네네네. 거기 농어촌 전형이나 또 왜 고랑기의 맞습니다. 전형 예, 이렇게 예. 나가고 나면 사실 지난번에 한번 표를 만들어 본 만들어 적이 보셨어요?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랬더니 한 29% 역시. 뭐이 정도. 29%가 적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적지는 않은데 네. 어찌됐건 이제 그 매번 이게 이 수능이 확대가 되면서 네네네. 살짝 제가 언짢아지면서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셨구나.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냥 단순히 줄었다가 아니라 그렇죠. 줄다 보니까 경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의 성적을 가지고 지원하기 쉽지가 않다. 내신 성적도 그렇고 역량을 쓴 뭐 이런 것들도 더 좀 강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험생들이 좀 안타까워요. 다 해야 돼. 교과도 해야 되고 진짜로 다 해야 되고. 돼. 뭐 옛날에 뭐 트라이앵글 막 이러더만 마찬가지 다 해야 돼. 그리고 어차피 그 학업 역량이라는 게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맞아요. 종합전형도 이제는 어차피 지금 보면 막 마스크 쓰고 전부 다니는데 활동 그렇게 많이 못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성적까지 뽑는 건 아닌데 학업 역량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충실하게 해서 뭐 나가는 날만이라도 충실하게 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뭐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경향은 그렇지만 최상위권 대학들은 균형을 맞춰가는 거지 종합전형이 없어진 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는 거. 오히려 이럴 때 실장님 전형을 뭐 즉 이게 정하고 하면 어떨까요? 좋죠.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균형 일반 고등학교 중위권 이하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지역균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신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추천이 안 돼 버렸네. 그럼 공부만 했지 활동을 하나도 안 한 거야 또. 그럼 종합전형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아니면 바로 수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도 쉽지 않다는 거죠. 수능이 거의 40%인데 수시에서 다 못 뽑아요. 2월이 된다는 얘기죠. 최상위권 대학들 거의 9%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50%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수능 안 하는데요. 그냥 내신만 가지고 가려는데요. 아니에요. 해야 돼. 지금 할 수 없이 50%가 수능이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이제 그 정시 확대 권고 대상 16개 대학 있잖아요. 뭐 건국대부터 해가지고 경희대, 고대, 광운대 쭉 가서 뭐 숭령여대, 숭실대 그래서 이 대학들 중에서 뭐 좋아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상위 16개 대학에 들어간 것처럼 좋아하는 학교들 결국은 이제 그 종합하고 논술하고 합쳤을 때 45% 이상이 되는 그런 대학이라는 얘기들. 이 대학들은 40% 정시 40% 수능 위주의 전형을 40% 이상 권고를 2023년도에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2022학년도에 좀 해주면 안 될까? 교육부에서 그 정도 얘기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지금 거의 다 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40%가 됐다. 그리고 16개 대학의 그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면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정시가 188명이 늘어났어요. 또 학생부 교과가 340명이 늘어났어요. 학종은 505명이 줄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종은 좀 더 치열해졌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 논술도 110명 지금 감소를 한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디 있나 뭐 서울시립대 같은 서울시립대보다는 성대를 보면 좋겠다. 성대는 정시가 320명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가 361명이 늘었어요. 학생부 교과 없었어요 여기는. 근데 늘었어. 그런 상태고
학종이 463명이 줄었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많이 줄었다는 것은 경쟁력이 그만큼 있어야 합격이 된다라는 걸로 단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함께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메일 주소를 나중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이런 자료를 다 보낼 겁니다. 오늘은 말로만 하지만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그 서울시립대는 네. 그 저기 뭐지 예전에도 네. 여기 똑같이 네. 보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예. 서울시립대는 교과 없었다고 말씀하신 거 시립대가 아니라 참 성대, 성대가 성균관대, 옳지, 성균관대하고 서강대, 그죠? 네, 서강대 네, 같은 경우 네. 없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신설이 될 정도로 그게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 하는 거야 10%.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갈 대학,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알면 뭐 합니까, 그죠? 참 여기에서 예. 이 교과 들어가면서 또 하나가 이제 수능 최저가 다 생겼어요.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지금 예. 세계대학, 뭐 연대, 이대, 뭐 한대 같은 동국대 건 없죠. 이렇게 예. 세 군데만 이제 수능 최저가 없고 네. 나머지 대학은 다 수능 최저가 맞습니다. 생겨서 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수능을 내신만 가지고 준비할 게 아니고. 근데 전에 그 옛날에 그 중앙대학교의 사례를 보면 학생부 네. 교과 전형에서 그 수능 최저만 통과되면 거의 다 합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 그 경쟁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 못 통과라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결국 교과를 지원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있다면 수능 최저가 먼저예요. 교과 통과하면 뭐해? 최저가 안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발 당부하는데 교과는 내신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또 최저가 있는 대학을 합격하기도 쉽고 그렇지 않다면 최저가 없다면 엄청나요. 1.03 막 이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어차피 준비해야 되잖아. 수능도 준비해야 될 거니까 있는 대학 준비하고 최저 맞춘다라는 생각 갖고 또 심지어는 어느 영역 가지고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거에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또 장점인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나는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을 못해 그러면 국어 가지고 맞춰내야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사실상 내가 들어갈 대학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내가 들어갈 대학은 지금 정시가 얼마큼 늘었고 종합이 얼마큼 줄었고 교과가 얼마큼 늘었는지 이걸 파악해야 돼. 더 디테일하게 가면 내가 갈 학과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얘기는 저희는 설명회를 하니까 이렇게 가져된 게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들어갈 대학 학과를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전형간 비율을 잠깐 보면은요. 경희대는 37%가 수능입니다. 네, 그렇게 네. 하고 학종이 31.9%, 교과가 10.2%입니다. 이게 이제 권고잖아요. 네. 10% 이상 하라 그랬더니 그래서 10% 하면 욕 먹을 것 같으니까 10.2 정도 해놨던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그죠?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시립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이 40.4 딱 지켜놨죠. 벌써 이미 다 지켜놓고 학종이 33.9 시립대는 저게 많아요. 교과 많아요. 17.9%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쪽을 노리려면 이렇게 좀 인원을 많이 뽑는 대학을 또 보는 것도 괜찮다는 근데 말씀. 중요한 건 서울시립대는 전체 인원이 작아요. 맞아. 그렇죠 또. 그런 상태고 이제 아까 권고사항으로 2023학년도까지 40%를 맞추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덜 맞춘 대학들이 있어요. 경희대가 작년에 25.2에서 37까지 올려놨어요. 40%까지 아직 안 됐는데 3% 남았다는 거죠. 이제 변화한 과정이 있으니까. 네, 광운대 같은 경우도 35% 현재 성균관대 거의 맞췄습니다. 39.4 조금만 노력하면 40%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 나머지 대학들 숭실대는 37 중앙대가 아직까지 조금 준비가 덜 되네요. 30.7%인데 이게 내년 가면 아마 거의 40%를 맞춰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학년도인데 2023학년도로 갔을 때는 안 맞출 수가 없어요. 16개 대학은 40%를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맞출 수밖에 없다. 여기서 돌발 질문이 있어요. 예. 혹시 그 교육부가 또 바뀌어가지고 수능 20%로 내려라 이럴 경우가 없을까요? 이건 아직까지는 뭐 그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갑자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3년 예고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이걸 지켜가면서 그 뒤에 이제 어떤 변화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 2025학년도부터 그 학생 애들 그 선택 과목 그게 다 그렇죠. 절대평가제로 맞습니다. 바뀌게 될 때. 예.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가 아니라. 네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또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 좀 드리면요. 네네.
약대가 많이 늘어나요. 이제 전부 학부 체제가 되죠. 이제 네, 거기다 다 네. 내려와서. 그래서 그 전에는 2+4 해가지고 2년 다닌 다음에 피트 시험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네. 이제 4년제 약대를 가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생물학과, 화학과, 화학생명공학부 이런 데가 상당히 높았어요. 왜냐면 피트 시험을 준비하기 좋은. 그런데 저 면접 같은 거 보면 그렇게 해요. 사실 생물학과를 들어온 거 맞냐? 피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잠깐 머무른 거 아니냐? 그만큼 인기가 높았어요. 근데 이런 학과들이 많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약대 자체가 이제 학부에서 다 뽑기 때문에 물론 세 학교 정도가 남았는데 그건 2023학년도가 되면 완벽하게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약대 학부가 한 1,578명, 1,600명에 가까워요. 네네. 그만큼의 최상위권 학생들 아닙니까, 그죠? 얘네들이 네네. 그만큼 하는 거고, 의대는 처음 계획은 매년 한 그 10년에 걸쳐서 한 4,000명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 나온 그 상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의대는 36명 정도 줄었던 그렇게 좀 하락이 된 그런 그러니까 상태입니다. 올해라는 것은 이제 2022학년 얘기하는 거죠? 네, 2023학년도부터는 아마 의대도 많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왜 약대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의치한 약 이게 네 개가 이제 네, 경합을 네. 벌이게 되는 거죠. 여기 오는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막 그냥 그 뭐랄까 뭐 기계과라든지 뭐 좋은 학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몰리다 보면은 공대 쪽이 조금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대 가고 싶은 학생들은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또 이제 의대나 약대 가는 학생들은 기회가 또 생긴 거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트 시험과 관련돼 있는 그런 학과들은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전망을 해봐야 됩니다. 약화된다는 건 이제 경쟁률도 떨어지지만 네. 성적도 좀 떨어지는. 맞습니다. 예. 오히려 그쪽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들어가긴 좀 편해진다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모집 인원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에서 약대가 한 820명 정도, 기타 지역에 한 758명 정도 해서 이제 뽑게 되고요. 정시하고 수시로 보면 거의 반반 뽑습니다. 정시가 한 4%. 그다음에 수시가 56% 정도가 돼요. 정시로 많이 뽑네요. 많이 뽑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능 준비 잘해야 돼요. 수시가 56%인데 학생부 교과가 2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종합이 한 25%, 그다음에 논술이 3.67%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하고 종합하고 거의 반반 정도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도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신 그러니까, 이제 수능 최저가 좀 네. 세겠죠? 그렇죠. 최상위권이니까. 네네. 좀 그 전략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약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약대 말씀드리고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 대학을 좀 나눠서 아니 근데 최상위권이면 네. 약대 갈 것 같으면 의대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약대 정도면 지방 의대 정도 될 거예요. 지방 의대 네. 나오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그건 이제 성향이 다른 거니까 그냥 성향이 예. 그러니까 지방 의대 점수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해. 거기서 나는 의학을 공부할 건지 난 약학을 공부할 건지. 그러게 한약대보다도 세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대는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 수시에서 자기소개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시에서는 한양대학을 이제 안 보니까 그런 거를 한양대 빼고 다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관리도 잘해야 되고 수능 준비를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대학은 그렇다는 얘기고 지방대학 수시는요. 수시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은 자기소개서 제출대학이 많지가 자기소개서 제출대학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3이 되어서 지원 가능성도 있다. 자기소개서 제출이 안 되는 거니까 뭐 활동 잘했고 내신성이 잘 받아놓으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지금 학교생활기록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생활기록부가 좀 간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실을 읊듯한 그런 정도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대에 적합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정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대학 여기서는 이대라든지 아주대라든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정시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만 잘 보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최상위권을 맞으면 수도권 약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대, 의대 합격선이 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얼른 몰릴 것이냐, 나는 의학을 전공할 것이냐, 약학을 전공할 것이냐 이런 얘기고. 제가 왜 의학을 왜 여쭤봤냐면 의사 월급과 약사 월급이 맞습니다. 거의 더블 차이라. 맞아. 그래서 제가 의대가 지금 왜 약대 가냐고 진로의 관점에서. 근데 스트레스는 의대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그런데 네. 졸업하면 네. 의사가 왕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약대가 어. 지나치게 세서 나는 이 사람들이 현실을 모른다. 네. 그런 생각이 좀 그래서 들어서. 서울에 있는 약대 그럼 또 이제 지방 의대하고 비슷하게 대신 예를 들면 네. 이렇게 복지부 같은 데 가잖아요. 네. 그럼 약사가 왕이에요. 음. 그래서 요번에 어찌됐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통 때 보면 월급도 그렇고 네. 무슨 연구소 같은 데 가면 서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의사는 왕, 약사는 이게 나오는 그렇게 돼 있어서 맞아.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보면 뭐 드리는 처방해 주는 대로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죠? 의사 이렇게 뭐 주세요, 그럼 파는 거 없기도 네. 하고 좀 아니 그래서 안타까운 약대가 거지. 너무 쓸데없이 높다. 네네네. 그것은 이 현실을 몰라서 나오는 문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맞습니다. 얘기해 드린 거예요.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수험생들도 네. 약대 그렇게 뭐 높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신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그 월급 받는 입장, 맞습니다. 그 연봉에 대한 차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진로지도 거예요. 하시는 거니까. 네네. 지방대학은 정시인원 모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국대하고 순천대 같은 경우는 65%좀 많거든요. 정시가? 예예예. 단대하고 순천대만, 단국대하고 순천대만 좀 높고 나머지는 정시 모집원이 적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이제 약대 지원으로 인해서 정시 합격 점수가 좀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또 변화가 미리 다 말씀드린 건데 논술대학이 이제 세 개가 탄생이 되죠. 가천대학교하고 고려대, 세종, 수원대 이런 대학은 적성 검사가 폐지되면서 논술을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런 상황이 변화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수능 선택 과목에 변수가 생겼죠. 국어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이제 화법하고 언매, 그다음에 수학은 확통, 미적 뭐 이런 난이도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우리 좀 잘 살펴봐야 되고요. 또 정시가 확대됨으로 해서 일반고 그렇습니다. 강남에 있는 일반고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고는 정시가 어려워져요. 인원은 좀 많이 늘어나는데 진학 상태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 생활기록부가 좀 많이 개선된다라는 것도 좀 주요 변경 사항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논술 전형의 변화를 보면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해죠. 2021학년도는 지난해보다는 984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인원이 줄어서 논술 경쟁률 자체가 많이 높아지고 또 쉽지 않게 이제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우리가 볼 2022학년도는 세 개 학교가 늘어나는 거죠. 33개 교에서 세 개가 늘어서 36개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33개하고 3개가 늘어나니까 36개 학교인데 인원으로 봤을 때는 93명밖에 안 줄어요. 올해하고. 근데 이게 보면 그 대학이 늘어나서 그런 거니까 대학 그냥 상위권 대학들로 봤을 때 인원이 좀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를 잘 해놔야 됩니다. 이 세 대학이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안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대학별로는 인원이 줄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학교생활 기록부가 좀 많이 바뀌죠 내년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무단 결석 이런 건 없죠. 무단 결석이 없어지고 이제 미인정 결석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것이고요. 또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봤을 때 특기사항 기재 분량이 3,000자였었는데 올해까지는 3,000자입니다. 네. 내년은 1,700자로 줄어든다라는 거 그런 것이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담임 선생님이 쓰시는 거죠. 네, 이것도 기재 분량이 1,000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500자로 줄게 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함축적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시적 감각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으로 뚝 잘리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게 될지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로 이제 생활기록부도 많이 바뀌고 또 그 진로 희망 같은 경우는 아예 저게 안 되죠. 진로 희망란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이게 진로 활동 속에 들어가는데 대학에 제공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두시고 봉사활동은 그전에는 특기사항을 적었었어요. 올해까지는 적습니다. 특기사항. 뭐 이러해서. 근데 내년부터는 특기사항을 못 적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적으시는 건데 따라가 보지 않았죠. 현장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걸 적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그걸 이제 학생의 얘기를 들어서 적어놓고 지금까지 적었는데 선생님이 직접 목격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줄게 된다는 거죠. 돌발 질문이 있어요. 예. 이렇게 글자 수가 축소가 되면 그 평가도 해보셨으니까 네네네.
평가할 때 좀 힘들지 않아요?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저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뭐 저희 비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뭐 잘 쓰는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글이 쓰여져 있으면 거기서 뭐 누가 잘하고 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하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쭉 보시면은 변화가 뭐가 있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는 자율 동아리를 연간 한 개만 기재하게 돼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막 기재하는 게 아니고 연간 하나씩만 자율 동아리 기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아셔야 되고 소논문 기재가 올해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논문 기재 금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수상 경력도 내년에는 그래요. 그냥 지금은 다 올려보냈는데 학기당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상 경력도 3학년이 됐을 때 우리가 3학년 1학기 끝난 다음에 수시를 집어넣게 되는데 5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2개, 2학년 2개, 3학년 1학기 하나. 그래서 수상 경력도 수시에선 5건만이 반영이 되고 정시에서는 이제 뭐 6건이 반영이 되겠죠.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수상을 이제 어떻게 연결해 나가야 될지 아직 이제 그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해서 2022학년도 어떤 식의 전망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뭐 적절했습니다. 예, 적절하셨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너무 길어도 그렇고 또 너무 짧아도 그렇고. 어찌됐건 이제 2022학년도 대입 특히 상위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는데요. 첫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